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법무법인 정향의 이진영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있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행령이 곧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는 시행령의 내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이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특검법의 일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검법이 이건 좀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특검법의 규정이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좀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파테프의 권고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잠깐 보시면 왜 우리 특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을까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에 한참 이 파테프의 권고안에 대해서 많이들 보고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간단히 보면서 우리 특검법 개정 부분을 갖다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파테프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그런 기구이고요. 현재 그 자금 세탁 방지뿐만 아니라 뭐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악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법률적이고 규제적인 수단을 만드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구는 이제 뭐 유엔 협약과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과도 관계된 기구이고요. 현재 2019년에 뭐 37개 회원국과 2개 지역 회원국, 그다음에 2개 지역 조직 등을 포함해서 39개 정회원국으로 되어 있고요.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유엔 등이 옵저버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RBA 방식에 의한 위험 기반 접근법을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의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테프에서 뭐가 나왔냐면 원래 기존에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이번에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서 2020년 권고안 나올 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2019년도죠. 2018년부터 2019년 권고안 날 때까지 나왔을 때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새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냐면은 벌추얼 커런시라 그래가지고서 가상화폐라는 개념들을 썼다가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벌추얼 아셋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벌추얼 아셋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특검법하고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되고 지급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지급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를 디지털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파테프 권고안에서 이미 규율되고 있었던 법정화폐라든지 증권, 기타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디지털로 표시한 건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화폐라든지
건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디지털 표시로 되어 있지만은 가상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요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 권고안 15가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혹은 그다음에 테러 자금들이 조달되는 것들을 갖다가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각국이 전부 다 제도화해서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같이 돌려보자라고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래서 이런 권고안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성 목적을 테러 자금 조성 방지를 위한 조달 방지를 위한 조치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뭐 이런 그동안 파테프가 요구했던 사항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권고안을 갖다가 마련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파테프에서 이런 업체들도 이런 사업자들도 당연히 이런 국제 금융 시스템에 포함해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제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송금인 정보나 수취인 정보 등을 갖다가 반드시 확보해서 보유하도록 했고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보유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트래블 룰들을 갖다가 가상자산의 거래에서도 적용을 하겠다, 그런 거를 권고를 했고요. 이 권고안을 2019년 6월 말에 권고해서 1년간 각국에다가 회원국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6월 말까지는 관련된 법제도를 갖다가 정비를 했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올해 2020년 3월 24일 이 특검법이 개정되게 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특검법에는 전혀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추가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법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 세탁기구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금융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각종 금융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평가도 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4일 날 법률 제 17,113호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이거는 시행한 후 1년 후에 공포한 후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칙에는 또다시 이제 유보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특검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약간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서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했으니까 이제 법률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그런데 아까 파테프가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 근데 이게 디지털 가치의 표시 이렇게 이제 파테프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특근법도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게임머니라든지 우리 법에 있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전자등록 주식, 전자음, 전자선화증권 같은 것들은 예외로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 가상자산이란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테프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는데 사실 이전에 이 법률안은 두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병국 의원의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수민 정병국 의원의 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그 김병국 의원의 안에 가깝게 특검법이 개정됐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수민 정병국 안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잠깐만 간단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오히려 사실은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정의가 좀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다라고 하고 이거를 가상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다라고 이렇게 원래 법률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파테프에서도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안을 따랐던 김병국 의원 안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2018년도에 선고한 판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라고 표현했던 것과도 좀 거기에도 영향을 갖다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아니란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좀만 더 설명을 하면은 기존의 가상화폐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우리가 지금도 암호화폐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화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쓸 수는 있다.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가치 척도로서는 상당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화폐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아마 각 국가가 갖고 있었던 그 법정 통화 발행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화폐로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존의 법정 화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각종 법률 다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생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단 세계적으로는 화폐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 자체로 아셋이라는 용어 자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이제 금융 자산하고도 상당히 구별이 됩니다. 왜 이게 구별이 또 이 특검법이 보이지 않게 명시했는데 특검법의 2조 2호에 보면은 금융 자산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상 자산 항목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산하고 금융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가상 자산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2조 2호가 이제 금융거래 등이라고 이제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뀐 건데 그전엔 금융거래였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갖다 포함하면서 금융거래 등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금융거래 등에는 금융자산을 감옥에 금융자산이라고 하나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사업장에서의 거래가 있는데 라목에 별도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를 두었기 때문에
금융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거래는 이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금융자산과는 가상자산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갖다가 특검법에서도 명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을 좀 도입을 했고요. 이게 그전에는 금융회사로만 돼 있었는데 금융회사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특검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이 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뭐 그다음에 이전, 보관, 관리, 뭐 중개, 알선, 뭐 기타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것들을 넣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요걸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많은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수탁 사업자라든지 지갑 서비스 사업자 다 포함되냐, 그리고 이제 요즘 디파이가 좀 굉장히 핫한데 이런 사업자들도 다 포함되느냐, 뭐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간편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업종에 따라 구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고 교환하고 이런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이 뭐냐 이렇게만 가지고서 구분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 등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ML이나 CFT를 위한 각 의무들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심거래 보고 의무라든지 고액 현금 거래,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가 있고요. 고객 확인 의무. 근데 이거 고객 확인 의무 이 트래블을 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뭐 기존에서도 있었던 것들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쓰지는 않았는데 이 고객 확인 의무에 그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할 때는 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 뒤에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빼놓긴 했는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한테는 상당히 엄격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이. 이 고객 확인 의무 조항에서도 상당히 좀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금융회사 등에는 없는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뿐만 아니라 7조에 있는 신고 의무가 다 수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확인을 하고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뭐 뒤에도 보기는 하겠지만 계좌 개설이 사실상 이 특급법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이 영이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제도화는 시켰는데 솔직히 좀 상당히 좀 다른 금융회사들이나 비교해 봤을 때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매도 매수 등 보관, 뭐 알선 이런 것들은 다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고요. 이거 금융거래 등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인데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그다음에 연락처 뭐 이런 거 대통령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 다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효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나오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신고해서 갱신을 해야 되고요. 미신고를 한다든지 뭐 거짓 부정 신고를 해가지고 거래하면은 형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 변경 신고를 미신고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기보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리 거부를 신고를 불수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다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아시겠지만 ISMS 인증,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갖다가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다가 통해서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망사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있는 조항이긴 한데, 범죄 수익 은닉 규제 관련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외환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위반돼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은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말소된 다음에 이 부분 되게 좀 뒤에도 보겠지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고를 하기 어렵게 하는 상당히 제한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5년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경과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갖다가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랑 실명 가능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ISMS 인증 받으려면 그 정보보호정책 수립해야 되고 인적 물적 보안 시설 등을 갖다 갖춰야 되는데 대략 한 80개 정도 인증사항이 80가지 정도 인증사항이 있고 비용도 인증 비용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된다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 ISMS 인증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특검법에 이제 유예 기간을 갖다 좀 더 두고 있지만은 어쨌든 영세 가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MS 인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 가능 입출금 계정도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동일 금융회사에 이게 개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융자산 사업자도 그렇고 고객도 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것을 갖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거에 관한 이건 뒤에 좀 제가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또 특검법은 이러한 기준이라든지 조건 절차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령으로 되게 포괄적으로 좀 위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당연히 이제 원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권 말소를 하는 건데 이 ISMS 인증도 이제 뒤에 보면 3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갱신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직권 말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이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때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반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서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했을 경우 기관 경고 받거나 했을 때 영업 전분의 일부를 갖다 정지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이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신고해서 말소됐을 경우에도 신고했을 경우에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과 규정이 직권 말소하면 5년 동안 다시 가상자업자 신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게 좀 너무 굉장히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요. 이게 가상자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테프의 권고안을 따라서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특검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특검법은 이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하고 테러 자금 조달, 공공협박 자금 조달 이거 방지하겠다. 불법 자금 이용하는 거, 이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지, 이 가상자산 사업자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체계가 조금 애매해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은행이, 금융기관 같은 은행법이라든지 저축은행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험에서 보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라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들의 뭐 허가나 인가 등록 기준들을 다 정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뚝딱지 같지 않게 이제 특근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가상자산 사업자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관련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 특검법에 들어간 것들이 체계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처럼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뭐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허가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허제도 있긴 하죠. 그건 좀 빼고 허가제, 인가제, 이렇게 이제 신고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재량권이 그 점점 작아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뭐냐면은 허가는 사실 금지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오히려 보면은 그 관할관청에서 이 재량권 행사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등록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조금 약화되고,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량권이 없습니다. 관할관청에 대해서 이걸 갖다 허가기관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 수리기관이 그런 재량권이 없는데, 이것 좀 보면은 사실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도 ISMS 인증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명 계정,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갖다가 개설을 하는데 일정한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불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상 허가나 등록제처럼 운영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형식은 신고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상당히 엄격한 허가 등록으로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SMS 인증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개인정보법에 정보통신망법인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요건이 이래요. 그 전국적인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라든지 연매출 1,500억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 재학생에서 1만 명 이상의 학교,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자,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에게 이제 ISMS 인증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검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ISMS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리를 하도록 신고 수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ISMS 인증이 전부 다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을 그래서 제기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 특히 영세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갖다가 퇴출시키는데, 한편은 뭐 장점이 있죠. 신뢰할 수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갖다 퇴출시켜 가지고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고 영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활동의 자유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명 가능 입출금 개정이 이게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게 좀 문제인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서 계정을 갖다 개설해주지 않게 되면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게 너무 우리가 포괄 위임 입법은 금지하도록 원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헌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헌법 위반적인 문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령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그 기본권적인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당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기준과 요건과 절차가 잘 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형평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지나치게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이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일 계정을 요구해요. 지금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뱅크 개설해서 해야 되고 빗썸은 농협은행 같은 데서 이제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은행은 못 하죠. 못 안 됩니다. 업비트가 뭐 농협은행 할 수 없고 빗썸이 K뱅크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은행 어떤 금융거래를 하면서 은행을 갖다가 제한해 놓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동일 금융기관이어야 됩니다. 동일 금융회사여야 됩니다. 그렇게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나치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권말소 사유하고 이제 재신고가 경과 기준이 5년이라는 건데요. ISMS 인증하는 이제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한데 이게 또 뭐 갱신 못 받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조금 보완해 가지고서 다시 금방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법 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직권말소 되면 5년 동안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지금 예외를 약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실명의 입출금 계정을 만약에 상실했다. 그래서 직권 말소됐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계정을 상실해서 다시 계정을 취득하더라도 자칫하면 5년 동안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내가 폐업 신고했다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 말소는 이제 장기간 사업을 안 한다고 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직권 말소가 되면은 5년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이 좀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가상자산 거래 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불공정 거래, 뭐 가두리라든지 이런 그 불공정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사실상 미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소나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사실 좀 수사기관이 쉽게 달려들지 못해요. 이런 것들도 조금, 그리고 뭐 증거를 되게 확보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가상자산 사업자나 거래에 관한 법률들이 아까 앞에서도 좀 발표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화되고 정확하게 제도화되어야지만 이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또 많은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해당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이제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률과 관련해서만 봤는데, 아마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좀 나와봐야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우리 뉴스웨이 엔치코인넷에서도 블록스트리트에도 제가 글을 좀 올리고요. 제가 그 다음에 몇 군데 지금 뭐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뭐 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쪽에도 제가 기고를 좀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은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글을 올릴 테니까 한번 필요하시면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